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윤리와 사회정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사회윤리다, 뭐,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자, 뭐냐면, 개인윤리라는 게 있고, 사회윤리라는 게 있다. 자, 그러면, 개인윤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개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개인이 무엇을 해야지 선인가? 뭐 이런 거랑 관련된 얘기가 바로 개인윤리라고 하면은, 이제 사회윤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떻게 될까? 좀 더 규모가 커지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분화되고 거대해지기 이전 사회에서는 사회윤리가 그닥 필요하지 않았어. 즉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살 수 있는가 정도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충분했다는 얘기지. 그러나 이제 현대사회는 어떻게 너무 거대해지고 복잡해지고 되게 다분화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 상황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회윤리가 좀 필요하다. 즉 개인윤리만 가지고는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 사회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지금 필요한 시점에 왔다라는 게 이제 이 장에서 배울 내용의 핵심이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뭐에 대한 얘기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아마 이제 대부분이 어떤 사상가들의 어떤 주장이나 입장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메인이 될 거야, 아마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자. 자, 사회윤리에 대해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언급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먼저 사회윤리를 좀 한번 정리를 해놓고, 자, 사람은 니부어야, 니부어. 자, 니부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주장이 시험 문제에 꼭 한 문제씩 쭉 이제 꼬박꼬박 나왔던 것 같아. 자, 그런데 니부어가 말하는 비도덕적인 사회에 대한 얘기. 자, 얘기는 되게 간단할 수 있어. 자, 니부어의 주장은 자 뭐냐면 이거야. 개개인은 충분히 선할 수 있고 충분히 윤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인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여서 이룬 사회는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즉 비도덕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바로 니부어의 주장이야.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우리가 나 혼자 길을 건널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신호를 잘 지키는 편이야.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되게 윤리의식이 투철해가지고 나는 혼자 있을 때 나는 절대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 라는 신점이 있는 사람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친구들 여러 명이서 한번 길을 건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랬을 때 그런 사례 되게 많이 볼 거야. 신호등에 쫙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이 먼저 발을 딱 내디디면 어떻게 될까? 다 같이 따라가잖아.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모여 있을 때, 야, 우리 그냥 길 건너자. 지금 차도 오지 않는데, 차도 안 오는데 일단 건너가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그래? 알았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적절한 사례일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거야, 결국은. 자, 개인이 아무리 선하고 또는 윤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개인들이 모여서 이룬 사회는 또는 집단은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주장. 자, 이게 바로 니부어의 주장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니부어 주장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측면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너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개인의 윤리의식을 되게 강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집단한테는 그런 식으로 너 윤리적이 돼야 돼, 너라는 집단, 너라는 사회는 윤리적, 도덕적, 선이 돼야 돼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먹히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 사회나 집단한테는 뭐를 바랄 수 없다? 자발성을 바랄 수 없다.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즉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는 사회는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외적 강제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니부어의 주장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외적 강제력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니부어가 주장하는 자, 외적 강제력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한 게 바로 누구의 주장? 자, 니부어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개개인들이 아무리 선한 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필요하다? 외적 강제력, 법과 제도를 통해서 누구를? 집단이나 사회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보다 더 윤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니부어의 주장이라는 거. 자, 그 내용을 꼭 기억을 우리가 먼저 하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니부어 얘기를 하면서 사회 윤리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언급을 한 거야. 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전쟁. 자,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총으로 쏴 죽여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이때 개인 윤리는 어때? 영향을 받기 좀 힘들게 되겠지. 왜? 사회, 집단의 윤리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개개인들한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은가 그런가 물으면 누구나 다 옳지 못하다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나 전쟁과 같은 집단과 집단이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어때? 판단이 조금 어려워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뭐가 필요하다? 사회윤리가 집단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고. 자, 개인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지. 집단을 이루어야 되고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집단이나 사회를 이루어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결국은 개인윤리와 다른 사회윤리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먼저 구별을 해주고 사회윤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들이 뭔지를 얘기해 보는 거지. 그 첫 번째가 지금 누구였고? 니부어였고. 그래서 우리는 니부어의 주장의 핵심 꼭 기억하자. 어떤 거? 자, 집단한테는 뭘 기대할 수 없다? 자발성을 기대할 수 없다. 즉 자발적인 윤리성, 자발적인 도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외적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된다. 우리는. 자, 이렇게 한번 니부어 얘기를 먼저 해봤고 다음에 사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니부어가 이제 그 사회윤리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자, 이런 말들이 나온다. 개인선과 공동선. 자, 뭐 선이란 말이 들어 조금 무거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자. 개인한테 옳은 것과 공동, 즉 집단이나 사회한테 옳은 것,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자, 얼핏 생각하기에는 개인한테 옳은 것이 집단한테도 옳은 것이겠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진 않다는 거지. 그치? 내가 추구하는 나의 선이 공동의 선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치? 반대로 공동선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개인의 선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개인의 선과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상호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주장을 이제 하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개인은 개인대로 어때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그치? 집단은 집단대로 어떻게 아까 니부어가 말한 것처럼 알맞은 제도나 외적 강제력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자,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조화 또는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노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짧게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 되게 많이 나오지, 누구? 이 사람, 그치? 자, 보자. 우리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나오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마 중학교 한 이 정도쯤에서 많이 좀 들어보면 알릴 거야. 인간은 어떤 동물이다. 뭐 정치적 동물이 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 자, 이 사람의 주장은 그거야. 쉽게 말하면 개인은 어디에 속해 있고 국가에 속해 있고, 그치? 이 국가의 공동선이 개인의 공동선과 같아져야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이 국가의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의라고 부를 수 있겠지. 즉 국가는 정의라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거고 개인은 이것에 동의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야. 자, 요건 그냥 이해만 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좀 잠깐 보자는 거지.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선, 즉 국가가 추구하는 공동선을 정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정의를 몇 가지 좀 분류를 한단 말이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 정의. 뭐 이걸 다른 말로는 보편적 정의라고도 불러. 보편적 정의. 자, 기본적으로 말하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거야.
한마디 키워드로 기억하자, 우리. 준법. 법을 지키는 거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까 말했듯이 국가라는 존재의 공동선은 정의고,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일반적인 거, 가장 보편적인 것이야. 자, 그럼 이거에 하부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자, 특수적 정의라는 게 있어. 특수적 정의. 자, 이 특수적 정의를 크게 또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교정적 정의. 자, 이거를 뭐, 다른 말로는 뭐, 시정적 정의다. 이렇게도 불러.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분배적 정의.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교환적 정의. 자, 짧게 좀, 키워드로만 기억을 하자고. 자, 교정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이런 거야. 기브 앤 테이크 관점이야. 기브 앤 테이크. 자, 뭐냐면, 자,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만큼 뭐 해주는 것? 보상해주는 것. 자,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A가 B한테 어떤 금전적이든 뭐든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은 손해를 끼친 만큼을 다시 교정, 되돌려주는 것, 시정해주는 것. 그 말은 뭐지?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거지. 이게 보상의 개념이지. 그래서 어떻게? 손해만큼 보상해준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 이게 무슨 정의다? 교정적 정의다. 자, 그러면 분배적 정의라는 말은 이게 좀 중요한데, 키워드가. 여기 좀 중요해. 좀 애매하거든, 말이. 자,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공정한 원칙에 따라서 각자의 가치에 맞게 분배하는 것. 자, 공정한 원칙. 여기서 왜 헷갈리냐면은 공평한이 아니야. 균등한도 아니야. 공정한 원칙이야. 공정한 원칙. 즉, 법에 맞는 원칙.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느냐? 분배가 공정하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100원씩 주는 게 공정한 게 아니라는 거야. 각자의 가치, 이 각자의 가치를 좀 더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은 업적 또는 성과. 즉, 공정한 원칙에 따라서 각자가 가지는 업적이나 성과에 맞는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정의다? 분배적 정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우리는. 자, 이거 정확하게 자, 구별하고 있어야 돼. 공평한, 균등한이 아니라 그랬어. 공정한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업적, 성과, 능력 등등에 따른 분배가 분배적 정의의 실현이다. 라고 본다는 거야. 자, 마지막, 교환적 정의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자, 물건과 물건, 물물이 교환한단 말이야. 그치? 그랬을 때, 균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끼리 교환하는 것은 정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 좀 쉬울 것 같아. 그치?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원짜리 가치야. 이것도 1,000원짜리 가치야. 두 개가 교환이 됐어? 그러면은 정의로운 교환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게 누구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 핵심이야.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좀 다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의미를.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되겠지. 그치? 일단 국가가 안에서 만들어지는 법은 어때? 무조건 지켜져야 된다. 자, 준법을 하는 상황에서 특수한 정의를 한번 분류해 보는 거지. 교정적 정의, 보상,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 자, 분배는 뭐다?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 공정한 원칙에 따라서. 자, 교환적 정의는 균등 분배, 균등 교환. 균등한 가치가 있는 것끼리 교환하는 거 말하는 거야. 자, 요게 시험 문제 잘 이제 아마도 꽤 나올 거야, 앞으로. 잘 기억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자, 지금 우리 리브어 얘기했고 누구 얘기했어?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얘기를 했지. 그치? 자, 요런 사람들을 좀 먼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다, 우리는. 자, 그러면 이 분배적 정의라는 거, 결국은 한 사회,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화나 가치들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이 분배적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즉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을 한번 몇 가지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자. 자, 굳이 이거를 지금 따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자, 먼저 이 분배적 정의에 있어서 절대적 평등이다. 즉 절대적 평등의 분배.
이건 어떨까? 자, 절대적 평등을 좀 기억을 해놔야 되는 말인데, 반대말이라고 하면 뭐가 당연히 상대적 평등이 되겠지. 자, 절대적 평등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한테 다 동일하게 분배해 주는 것이 바로 절대적 평등이 되겠지. 이건 얼핏 보기엔 되게 좋은 말 같아 보이지만 어떨까? 아까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면 좀 맞지가 않지? 왜? 각자의 업적 성과 가치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주는 건 조금 맞지 않아, 그의 생각에는. 그리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만약에 이렇게 분배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 의욕이, 그치? 생기지 않겠지. 왜? 내가 열심히 이것이 다 똑같이 분배될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첫 번째라 그러면은 두 번째, 필요에 따른 분배. 이거 되게 좋은 말 같아. 왜?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주는 거. 얼마나 좋은 말이야.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재화의 양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재화의 양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어때? 유한하고 한정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것 자체가 뭐다? 모순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왜? 받지 못하는 사람, 필요하지만 얻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왜? 재화의 양은 한정적이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능력에 따른 분배인데, 자, 이것도 얼핏 보기엔 되게 좋은 말 같아.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거. 그러나 이 능력에 따른 분배 당연히 뭘 가져갈 수밖에 없다? 부익부, 빈익빈. 즉, 계층 간의 격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 자, 네 번째, 업적도 마찬가지일 거야. 뭐냐면은, 업적의 경우에도 대체 이 업적과 이 업적을, 두 개의 업적을 비교할 수 있나? 양과 질을 균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 그게 모호하단 말이야. 그래서 다 얼핏 보기에는 좋은 말들 같아 보이지만, 조금씩 어떻게 좀 한계점, 비판받을 점이 다 조금씩 존재한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분배적 정의는 현대사회로 올수록 되게 강조되는 측면이야. 왜? 결국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큰 화두지 사실은. 지금 21세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재화나 어떤 경제성, 경제력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문제는 풀리지 않는 문제와 같은 거지. 자, 그랬을 때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이 한 요 정도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각각은 다 단점이나 또 비판받을 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자, 그런 고려도 좀 해보자라는 거.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을 하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 때문에?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그치? 만약에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분배적 정의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런 큰 그림만 좀 머릿속에 좀 그려놓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이 분배에 대한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거야. 이런 것들이 분배적 정의를 얘기할 때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했는데, 그럼 대체 사상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보자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노직과 롤스라는 바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노직과 롤스. 자, 먼저 이 노직이라는 사람과 롤스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 자, 뭐냐면은 절차를 강조했다. 절차. 무슨 말이냐? 자, 공정한 분배의 절차를 강조한 사람들이야. 공정한 분배의 절차를 강조한 사람들. 즉, 절차가 공정하다라고 하면 결과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두 사람들. 이 절차랑 당연히 뭘까? 절차라는 건 바로 분배의 절차가 되겠지. 그치? 이 분배의 절차가 공정하다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이 공통점이야. 이거 외에는 다 차이점이니까 그걸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우리는. 자, 먼저 노직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노직부터. 첫 번째, 노직. 자, 노직하면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말은 최소 국가론. 그 다음에 뭐 자유지상주의 이런 말들을 해. 자, 무슨 말이냐면 최소 국가라는 거는, 자,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시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자, 우리 많이 들어봤던 애덤 스미스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손 있잖아. 그치?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그치? 그거랑 되게 유사한
주장처럼 보이지? 맞아. 바로 그 주장이야. 뭐다? 최소 국가론. 국가는 어디에? 경제나 이런 국민 개개인의 삶에 간섭하지 말아라. 국가의 영향력은 어떻게 시켜야 된다? 국가의 영향력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자, 국가의 영향력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누구다? 노직이야, 노직.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럼 대체 노직이 말하는 절차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게야. 쉽게 얘기를 하자고, 우리.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은 개인과 개인이 끊임없는 뭐가 이루어질까? 상품과 물건, 화폐의 교환 등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어떤 재산의 양도가 됐건, 어떤 소득의 양도가 됐건, 그치? 그런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개인과 개인의 교환 과정이, 즉, 절차가 또는 과정이 서로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합당한 절차, 올바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교환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노직은 이런 의미에서 절차를 강조한 거야. 즉,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지, 노직이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일반 민간 또는 개인과 개인이 경제활동을 주고받을 거란 말이야. 그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강제 없이 서로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환이라고 하면 어때? 그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야. 자, 중요한 거. 따라서 노직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국가에 의한 재분배 이걸 거부해. 왜? 국가는 간섭하면 안 된단 말이야. 거부합니다. 노직은. 이거 노직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그치? 따라서 노직은 뭘까? 각자가 타고난 능력, 성과, 업적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야, 그냥. 이걸 다시 국가가 말이야, 세금을 걷는다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국가가 걷어들이고, 이걸 복지에 쓰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잘 개인들이 알아서, 합리적인 개인들, 이기적인 개인들이 알아서 잘 굴러가게 할 거기 때문에 굳이 국가가 개입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노직의 핵심적인 주장이야. 알겠지? 그래서 노직이 좋아하는 말, 이런 말 싫어하고, 소유권, 이런 말들을 되게 노직은 좋아할 수밖에 없겠지. 개인이 가진 이것들 강조한 입장이니까 노직은. 자,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자, 노직은 그래서 요 정도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이제 우리 정말 중요한 사람 나온다. 정말 중요한 사람. 누구? 자, 롤스야, 롤스. 자, 롤스 너무 중요하니까. 자, 롤스 얘기를 해보자, 롤스. 자, 롤스라는 사람은 아예 뭐 자기 책 저서, 정의론이라는 거를 정의론이라는 저서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자, 먼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일단 롤스 같은 경우에는 사상적으로는 그 칸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럼 대충 뭔가 파파파파가 좀 머릿속에 지나가는 게 있을 거야. 자, 그거 하나 기억해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많이들 가진 함정이 뭐냐면, 자, 잊지 말아야 돼. 롤스는 자본주의를 인정한 사람이야. 가끔 듣다 보면 학생들이 그럼 롤스 막 사회주의자 아니에요? 이럴 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롤스는 자본주의자야. 자, 그 얘기부터 해보자. 뭐냐면, 자, 롤스가 가만히 보고 있자고 하니 자본주의가 맞기는 맞아. 그런데 지금 이대로 자본주의가 더 진행되게 되면은 사회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거야. 그치? 지금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대부분 나라들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계급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단 말이야. 그치?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 사회 갈등이 폭발할 것이다. 즉 자본주의의 위기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대로 빈부격차, 사회 불평등 현상을 두고 볼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중요해. 자, 빈부의 격차를 없애자가 아니야.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 빈부의 격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해야 된다? 좁혀야 된다. 또는 줄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누구의 주장이다? 롤스의 핵심 주장이야. 궁극적인 주장은 이거야. 이걸 모르고 롤스 얘기를 들으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야. 맞아. 나도 뭐 신문뉴스 보다 보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위기가 되게 심각하대. 롤스라는 사람은 이거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좁히자. 격차나 계층 간의 차이를 줄이자.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롤스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야. 자,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 한번 들어보자고. 일단 제1원칙. 자, 제1원칙. 롤스는 이제 크게 이제 1원칙과 2원칙으로 얘기를 하는데, 1원칙은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는 모두에게 어떻게 균등하게 똑같이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즉, 가장 기본적인 자유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참정권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뭐, 인권이라는 것도 있잖아.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권리들, 이런 기본적인 권리들은 어떻게? 모두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즉, 기회는 어때야 된다? 균등하게 제공돼야 되는 거야. 민주주의 사회 또는 뭐 자유주의 국가에서 모든 인간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자유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최대한 똑같이 제공돼야 되는 거야. 이게 1원칙이야. 이게 핵심이야. 자, 그 다음에 1원칙은 좀 쉬운 말 같지? 왜 이렇게 강조하기 싶을 거야. 그치? 아니,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말 아니야? 기본적인 자유 뭐 똑같이 제공,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자, 2원칙을 들으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야. 자, 2원칙을 들어보자. 2원칙. 자, 롤스가 말하는 2원칙은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어. 잘 생각을 해보자고. 자, 롤스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 원초적 입장. 그 다음 뭐 무지의 배일. 자, 요 얘기를 먼저 해보자. 자, 롤스는 가상 상황을 설정을 해. 그거를 원초적 입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뭐냐면은 인간이 만약에 태어났단 말이야. 태어나서 다 같이 모여 있어. 다 같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 서로가 서로, 즉 개인과 개인을 무지의 베일, 커튼 같은 걸로 이렇게 다 가려놓는 거야. 사람을 다 이렇게 가려놨어.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없어. 자, 볼 수 없어. 즉 원초적 윤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 속에 어떻게? 모른다는 거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 정보가 있어, 없어? 정보가 없어. 또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인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똑똑한데 내 똑똑함의 정도가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내가 돈을 되게 잘 번 능력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내 달리기 실력이 빠른데 어느 정도인지를 서로 몰라. 이것도 몰라. 다 몰라. 아무것도 몰라.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도 모르지만 나에 대한 정보도 모르는 거야. 이런 상황이 바로 롤스가 말한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이야. 즉 모든 인간을 만약에 이러한 가상 상황에 놓았다고 지금 상황을 가정한 거야. 자, 이 가정한 상태에서 가려진 개개인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야. 질문을. 어떤 질문? 자, 우리 사회가 이번에 1,000만 원을 벌었어. 자, 근데 이 1,000만 원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말이야. 능력이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한테 더 능력껏, 업적껏, 성과에 따라서 보장을 해줘야 될까? 아니면 약자를 롤스는 최소 수혜자라고 불러. 최소 수혜자. 즉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 자, 생긴 이득이나 생긴 재화 같은 거를 분배할 때 어떻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분배를 할까? 자, 정리하자. 지금 롤스가 무지의 베일 속에 가려진 개인들한테 던진 질문은 두 가지라 그랬어. 첫 번째, 자, 이거를 어떻게 잘난 사람한테, 능력이 뛰어난 사람한테 성과에 따라서 분배할 것인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게
분배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내린다? 그래, 그거야. 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는, 즉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약자들한테 보다 더 많은 재화가 돌아갈 수 있는 원칙에 합의한다라는 거야. 왜? 모르니까. 사람은 이기적이니까. 롤스는 절대 개인을 착하게 보지 않아. 롤스 항상 개인을 이기적으로 본단 말이야. 어떤 의미냐? 봐봐. 내가 저 이 무지의 베일이, 이 커튼이 벗겨졌을 때 내가 만약에 잘난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면 내가 궁지에 몰리거나 굶어 죽을 일이 없겠지. 근데 만약에 무지의 베일이 벗겨졌는데 내가 최하층이야. 내가 최하층이야. 내가 최하 빈민이란 말이야. 그럼 어떡해? 나 굶어 죽겠네? 어때?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겠지? 그치? 자신이 무지의 베일이 벗겨졌을 때 최하층일지도 모른다는, 즉 나도 언젠가는 저런 최하층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능력껏 잘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원칙이 돌아가는 이 원칙에, 분배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라는 게 롤스의 주장이야. 자, 이해가 되니?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지만 한번 이해하면 잘 안 까먹거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무지의 베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때? 잘난 사람들은 어떻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원칙에 합의할 거 아니야. 그치?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모두가 다 이런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은 커튼이 벗겨졌을 때 나도 최하층, 내가 최하층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 두려움 때문에 약자를 배려하는 이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라는 게 롤스의 정의야. 그러니까 절대 롤스한테 개인은 착하지 않아. 이기적이야. 내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 어떤 원칙, 이런 원칙에 합의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롤스의 원칙을 차등 분배의 원칙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왜 차등 분배야? 왜 차등 분배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주잖아. 그러니까 차등 분배야. 그러나 이 차등 분배의 원칙을 통해서 뭐가 실현되는 거지? 흔히 말하는 국가에 의한 재분배가 실현이 되는 것이고, 그치?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거겠지? 궁극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뭐?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거겠지? 이런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낸 거야. 차등 분배를 해서 오히려 어떻게?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또 재분배, 복지를 달성시키는 이런 원칙을 만들어낸 거야. 누가? 롤스가. 되게 심오한 거야. 자, 정리하자. 롤스는 정의를 얘기하면서 정의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다? 그 목적이 격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그러면서 원칙 두 가지 제시했다. 1원칙과 2원칙. 1원칙은 뭐라 그랬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뭐다? 기회균등의 원칙이야, 그거는. 자, 2원칙은 뭐다? 결과, 2원칙의 결과는 뭐야? 국가에 의한 재분배야. 국가에 의한 재분배. 근데 그 재분배 원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다? 무지의 베일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약자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는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무슨 원칙이라 부른다? 차등 분배 원칙이라 부른다. 따라서 인간은 어떻다? 이기적이다. 자, 이게 바로 롤스의 아주 중요한 정의의 원칙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 거의 매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롤스 이야기는. 자, 지금 롤스나 노직이나 공통점이 뭐라 그랬지? 절차를 강조한다는 점. 자, 롤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 실제로 어떤 공정한 절차, 지금 자신이 말한 대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원칙이 합의가 됐어. 그러나 그게 그 원칙이 항상 옳다고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절차가 공정했기 때문에 어때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 내용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롤스까지 얘기를 했어. 노직이랑 롤스,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한 사람들이라 그랬지. 자, 이제 조금 얘기를 달리해서 법.
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법에 대한 얘기. 법. 아마도 주로 이제 이거는 어떤 사형제도와 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야. 즉, 뭐, 처벌의 관점. 요런 것들. 그치?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법. 법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니? 최소한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그래서 뭐, 중학교 때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을 거야. 윤리라는 게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범주에 지금 법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이 개념 아마 좀 많이 한번 봤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은, 자, 법에 의한 처벌. 이 처벌의 목적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처벌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 자, 법의 목적. 자, 법의 목적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아. 처벌과 예방, 뭐 또 다른 말로는 교화 이런 말. 이게 이제 법에 대한 관점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사형제도를 주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자, 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법의 처벌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응보주의적 관점. 응보주의. 또 하나는 공리주의적 관점. 자, 응보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이 있지. 뭐, 인과응보. 즉, 맞은 만큼 되돌려주는 거지. 때린 만큼 되돌려주는 거야. 이게 무슨 관점? 응보주의적 관점이야. 즉,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게 무슨 관점이야? 응보주의 관점이야. 오케이? 자, 그러나 공리주의는 관점이 조금 어때? 조금 다르지. 그치? 공리주의에서 바라보는 법의 이 처벌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핵심은 이거야. 예방. 자, 예방. 왜냐면, 자, 우리 공리주의 입장은 뭐였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법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사회의 이익이 증진돼야 된단 말이야. 그 증진이란 결국 뭐가 되는 거지? 범죄가 줄여야겠지. 왜? 범죄가 늘어나는 사회를 우리가 사회의 이익이 증가할 수 없잖아. 그치? 어떤 측면? 예방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응보주의는 뭐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 공리주의 관점은 뭐다? 사회의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방에 좀 더 포커싱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자, 이거보다 우리는 좀 더 자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주제, 사형제도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사형제도는 당연히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아직까지도 뭐 전 세계적으로 어느 것이 옳다라고 규칙이 정해진 것, 원칙이 정해진 적은 없지. 다만 이제 각자의 관점들, 찬성하는 쪽의 관점, 반대하는 관점, 우리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사형제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첫 번째, 사형제도에 대한 거. 자, 응보주의. 아까랑 마찬가지야. 뭐지? 처벌이야.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되는 거지.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칸트. 자, 칸트 한트가 또 나오지? 거의 뭐 매번 나오는 것 같아. 자, 칸트는 응보주의니까 당연히 찬성이야, 반대야? 찬성. 다른 말로 뭐 옹호라고도 할 수 있다. 옹호. 자, 이런 거야.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자, 칸트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까? 칸트가 항상 하는 말이 뭐지? 인간을 뭘로 대해야 된다?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자, 그런데 사형이라고 하는 분이 살인이라는 것은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한 거란 말이야. 그치? 일단 그걸 어떻게 칸트는 용서할 수가 없지. 또 살인이라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목적이 아닌 뭘로 대한 거다? 수단으로 대한 것이다. 그건 잘못이지. 그치? 즉, 이거는 살인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인격에도 어떻게 큰 해를 가하는 거지. 그러면 어때야 된다? 자신의 인격을 위해서도, 자신의
인간을 위해, 인간성을 위해서 어때야 된다? 이 사람은 응당히 어떻게?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어떻게? 그거에 대한 똑같은 대가를 받는 것만이 자신의 인격성, 인격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응보주의야. 핵심은 뭐다? 사람이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수단으로 대한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 그게 응보주의 관점이야.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응보주의란 말은 당연히 인과응보니까 어때?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 되겠지. 그치? 자, 이제 두 번째, 항상 한턴 하면은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공리주의. 항상 둘은 입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공리주의는 있지만, 사회에 이익이 되느냐, 사회에 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 거야. 즉,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 예방주의와 특수 예방주의라고 부르는데, 자, 일반 예방주의와 특수 예방주의라고 부르는데, 자, 일반 예방주의, 특수 예방주의인데, 일반 예방주의는 공리주의자 중에서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다?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거야. 존치, 옹호, 이런 게 되겠지? 자, 그러나 특수 예방주의는 뭐다? 폐지해야 된다. 반대한 입장이야. 자,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자, 사형제도를 존치시키자고 하는 일반 예방주의는 뭐냐면, 핵심 한 가지겠지. 아까 우리 봤잖아, 잠깐.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거야. 자, 뭐니? 이렇게 강력한 처벌. 사형이라고 하는 강력한 처벌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고, 따라서 어떻게?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만드는 범죄 예방 효과. 정확히는 범죄 억제 효과가 되겠지. 효과 분명히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있을 수 있다. 왜? 범죄 예방이라는 것 자체가 공리주의가 하는 말이란 말이야. 공리주의가 하는 말. 그다음 반대로 그럼 당연히 뭐겠어? 특수 예방주의는 그렇지 않다. 뭐야? 범죄 예방 효과가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뭐냐면 처벌의 목적은, 자, 법에 의한 처벌의 목적은 이렇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니? 예방이라든지 교화의 목적이 있는 건데, 그치? 사형을 집행한다는 거는 이러한 가능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야. 그치? 특수 예방주의자가 보기에는 범죄 예방 효과도 미비할 뿐더러 뭐다? 법에 의한 처벌의 목적은 교화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형을 집행해버리는 것은 교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부정해버린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공리주의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인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인 거야. 즉, 이쪽 사람들은 뭐니? 충분히 사회 공익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쪽 사람들은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공리주의자들한테는 이렇게 찬성 반대 입장이 갈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생명권 이런 거지.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심판할 수 있느냐, 그치? 사형제도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심판해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고? 사형제도를 없애자는 사람이고, 반대로 그러면 인간이 인간의 생명권을 해한 거에 있어서 어떻게 처벌할 거냐? 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찬성하는 입장이 되겠지. 그치?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한 사람을 더. 베카리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주로 칸트와 함께 문제에 나오는 편이야. 그럼 이 사람 당연히 뭘까?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거겠지? 폐지. 그치? 이 사람이 사형제도를 폐지 주장하는 중에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야. 자, 오히려 종신형. 자, 평생 감옥에 있는 거지. 그래서 뭐 할까? 강제 노역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것이 더 어떻다? 인간에게
인간에게 더 큰 두려움과 공포를 줄 수 있다. 즉 사형시켜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그치? 그러나 베칼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형제도보다 종신형 노역형을 하는 것이 인간이 더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가 뛰어나다. 즉 종신형 노역형이 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사형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즉 사형제도를 반대한다. 이게 누구의 주장? 베카리아의 주장이야.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걸 수도 있겠지. 오판의 가능성. 항상 그 재판을 통해서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잖아. 오판이었다라든지. 그치? 즉 재판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권을 앗아가는 게 사형제도란 말이야. 그러나 그 재판을 신뢰할 수 있느냐? 즉 오판 가능성. 또 정치적인 목적에서 어떻게 정적을 제거한다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당연히 사형제도를 반대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놓은 거,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놓은 거. 그래서 칸트는 뭐다? 응보주의를 찬성하는 거, 베카리아는 반대하는 거, 공리주의자는 어떻게 찬성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왜 나뉜다? 어떤 것이 더 사회적 공익 증진에, 이익 증진에 해가 더 해당이 되는지에 따라서 입장은 공리주의자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정도 구별을 우리가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번 단에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다룬 내용들은 사회윤리에 대한 거야. 사회윤리. 즉 개인이 아닌 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사회윤리는 갈수록 더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니부어부터 얘기를 시작을 했지. 그래서 니부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니부어가 말한 비도덕적 사회. 그래서 개인윤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자, 니부어 주장이 개인윤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필요해 개인윤리.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외적 강제력, 법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어떤 거? 정의론에 대한 얘기했었지. 또 누구 얘기했었어? 우리가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노직과 롤스의 생각. 내가 누구 강조했니? 롤스를 강조했지. 롤스까지 했었고, 그렇지? 자, 그 다음 이제 누구 얘기했던 거야? 어떤 처벌, 법과 처벌의 문제에 있어서 응보주의냐, 아니면은 뭐 사형제도를 반대하느냐, 이 입장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던 거지. 그래서 사회윤리가 필요하고 사회윤리를 통해서 어떻게 집단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들을 좀 억제해야 되고 보다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얘기한 그런 단원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사상가들 한번 확실하게 기억해 두고 넘어가도록 하자.